젊은 시절, 저는 거래처 회사에서 영업을 하던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남편은 참 패기 넘치고 열정 넘치는 젊은이였죠. 20대 초반.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나 어린 나이에 남편은 이미 어른이었습니다. 책임감 강하고 부지런하고 능동적인 남편의 모습에 반한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 당시 남편은 가난한 집안의 장남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남의 밑에서 일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저는 그 사람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작은 일조차 열심히 하는 이 사람이라면 뭘 해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남편에게 반해버린 저는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둘이 함께 한다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으로 일찍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했더니 그 집에 초등학생 나이에 어린 시동생이 있더라고요. 남편과 10살 넘게 나이 차이가 나는 시동생은 시부모님이 늦은 나이에 낳으신 자식이었습니다. 늦둥이라 집안에서 온 가족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며 귀여운 시동생이었죠. 저를 형수님이라 부르며 따르는 시동생이 저도 참 귀여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시집을 가고 몇 년 되지 않아 시부모님이 나란히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갓 중학생이 된 시동생만 남게 되었죠. 저희 남편이야 이미 20대 나이에 결혼까지 했으니 걱정할 게 없지만 아직 어린 시동생은 보살펴줄 사람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저희도 먹고 살기 팍팍한 시절이었지만 그런 시동생을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책임감이 강했던 남편은 자신이 책임지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시동생을 데려오기로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따라 남편과 함께 어린 시동생의 보호자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원래 가난했던 시부모님은 남기신 유산이 얼마 없었고 그런 와중에 시동생까지 책임지다 보니 저희 부부의 형편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죠. 그때까지도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던 중이라 벌이가 고만고만했거든요. 그런데 입이 늘어나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시동생을 책임지려던 남편은 책임감에 더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아직 어렸지만 당장 중학생인 시동생 밑으로 들어갈 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시동생은 어려서부터 공부도 곧잘 했고 꿈이 의사였기에 학업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어요. 시부모님이 없는 와중에 시동생이 마음에 걸렸던 남편은 그런 동생이 어떻게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되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있는 집 애들도 어렵다는 마당에 저희 같은 형편이야 더 말할 것도 없었죠. 그래서 남편은 시동생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더 발버둥 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밑에서 장사하던 남편이 돈을 더 벌어보기 위해 직접 가게를 차리게 되었죠. 그때 그렇게 장사를 시작하며 저희는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다 털어야 했어요. 쉽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사장이 된 남편은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잘못되면 처자식의 시동생까지 큰일 난다는 생각 때문인지 어마어마한 책임감에 한 번 쉬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남편은 새벽같이 나가서 밤 늦게 돌아올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했고 그 덕분에 저희는 시동생이 원하는 과외와 학원을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부모도 없이 자라야 할 시동생이 가여워서 어떻게든 무리를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고 동생을 걱정하는 남편만큼이나 저도 시동생을 챙겨주었습니다. 없는 살림에도 어린 도련님이 괜히 눈칫밥 먹지 않을까 싶어 챙겨주고 살펴주고
가끔은 제 아들보다도 더 챙기고 걱정하면서 진짜 저희 자식처럼 키워왔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같이 다니면 밖에서도 큰아들이냐 할 정도였는데 남들이 그런 말을 할 정도면 저희가 시동생에게 모자라게 해준 건 없다 생각했습니다. 시동생도 저를 형수님 형수님 하며 곧잘 따르곤 했었죠. 그렇게 공부 잘하던 시동생을 의대에 보내며 남편은 그런 동생을 끝까지 뒷바라지했습니다. 비싼 의대 학비이며 조금이라도 편하게 공부하라며 학교 앞에 방까지 얻어주고 하숙비에 용돈까지 챙기며 동생이 공부하는데 다른 힘든 일이 없도록 보살폈어요. 덕분에 시동생은 다른 애들 흔히 하는 아르바이트 한번 할 일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고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남편의 사업도 커지면서 저희도 여유가 생겼고 저희 부부는 청담동으로 이사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미국 유학까지 보내줄 수 있었죠. 어린 시동생에게 신경 쓰느라 가끔은 미안할 정도로 아들에게 소홀했는데 그런 아들에게 뭐라도 해줄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고등학교 시절 일찍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그 후 그곳에서 대학까지 들어가며 잘 자라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시동생도 훌쩍 자라 결혼을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는지도 몰랐던 시동생이 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가 되자마자 결혼을 하고 싶다고 저희에게 여자를 데려왔더라고요. 시동생보다 어린 동서는 제게는 마치 딸뻘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제 눈에는 트집 잡을 것도 하나 없이 마냥 귀엽기만 하더라고요. 동서는 왠지 제가 불편한 것 같았지만 말이죠. 사실 저희 동서가 조금 깍쟁이 같기는 했어요. 귀한 집 아가씨처럼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데 쉬운 상대는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동서는 부산에서 잘나가는 수산업자 집안의 막내딸로 친정에 유복한 덕에 고생을 모르고 자랐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도 제대로 일해본 일 없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동서는 살가운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저희랑 만났을 때에도 내가 불편한 건지 눈 한 번 안 마주치고 말도 안 하더니 나중에는 대놓고 저더러 자기한테 시집살이 시키지 말라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형님 내외가 부모님 대신이셨던 건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형님이 저희 시어머니는 아니니까 앞으로도 저한테 시어머니 노릇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 동서, 우리 아직 제대로 뭘 한 것도 없는데 벌써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해? 누가 들으면 내가 동서한테 잔소리라도 한 줄 알겠어? 내가 동서한테 시집살이 시킬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괜히 서운하네.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저도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니까 아무쪼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철현 씨한테 들으셨겠지만 제가 집에서 좀 곱게 자라서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너무 아끼셔서 제가 고생 모르고 컸거든요. 애초에 집안에 여유가 있어서 고생할 필요도 없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일부러 더 철현 씨를 좋아하신 거예요. 시댁이 없으면 시집살이 할 필요도 없으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말하던 동서는 정말로 저와 가깝게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시집살이 시키는 거라 하니까 저도 말을 아끼게 되고 동서랑은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시부모님 제삿날에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못하겠다 엄살을 피우는데 아무리 어리고 철이 없어도 너무하다 싶었죠. 하지만 시동생은 그런 동서를 나무라는 법 없이 되려 동서를 감싸더라고요. 정작 저는 수십 년째 시부모님 제사 모시면서 얼마나 고생인지 알지도 못하는지 말이죠. 그렇게 동서 편만 드는 시동생과도 점점 거리가 생기게 되었고 저희는 언젠가부터 서로 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은 자기 병원을 운영하며 점점 더 잘 되어갔는데 저희는 점점 더 어려워만 졌어요.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 너무 침체되었는지
남편이 하던 사업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 남편은 어려워진 사업에 돌파구를 찾겠다며 혼자 고군분투하다가 한 친구의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동남아를 오가며 사업을 하는 남편의 친구였는데 그 사람이 저희 남편에게 해외 진출 이야기를 꺼냈던 거죠. 더 이상 한국 시장만으로는 성공을 할 수 없다며 한류가 먹히는 동남아에서 한국 제품을 팔자는 친구의 말에 남편은 그 친구와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국민학교 시절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였기에 남편은 당연히 그 친구를 믿었고 저 역시 그 집 와이프와 아이까지 봤던 사이로 그 사람을 좋게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친구와 함께 동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고 동남아는 무조건 자신이 잡고 있다는 그 친구의 말을 믿으며 해외 관련된 일을 그 사람에게 전부 맡기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고 다 잘 되어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그 친구가 점점 남편의 사업에 깊게 발을 들이면서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 돈이 들어와야 할 날짜에 돈이 들어오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로 자꾸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을 하기도 전에 결국 그 친구가 회사 법인 통장에 돈을 전부 들고 날라버렸습니다. 결국 남편의 사업은 망하게 되었고 거래처에 밀린 대금이며 기존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을 챙겨주기 위해 남편은 개인 자산을 전부 처분해야 했고 그러자 저희에게 남은 돈은 거의 없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공든탑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 시작할 희망도 없어져 버렸죠. 그러자 남편은 배신과 사업 실패에 대한 충격이 컸는지 결국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다가 몇 달 뒤에 결국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죠. 50대 삐걱거리는 나이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버티지 못했고 저는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함께 남편마저 잃어야 했어요. 남편의 죽음에 저는 허망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은 잃어도 건강은 잃었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어떻게 저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이나 저나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우리가 잘못 살아온 건지 그동안 살아온 인생에 대한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부고 소식에 해외에 있던 아들이 급히 들어오고 저희 모자는 조촐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굴 아는 몇 사람 정도만 찾아왔을 뿐 손님도 별로 없었어요. 잘 나갈 때는 그렇게나 남편을 찾아오던 사람들이 저희 남편이 망한 소식에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그랬는지 다들 등을 돌려버리더라고요. 이런 게 무슨 인간관계인지 회의가 들고 후회가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순간에 역시 믿을 건 가족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들은 다 나 몰라라 해도 이럴 때 힘이 되어주는 건 결국 핏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동생에게 도움을 구해보려 했습니다. 청담동 고급 빌라에서 살던 제가 남편 죽고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은 신세가 되었으니 다시 일어서려면 어떻게든 도움이 필요했어요. 저야 아직 사지육신 멀쩡하니 무슨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면 되겠지만 아직 미국에서 한창 공부 중인 저희 아들 학비는 제가 어쩌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들은 망해버린 집안 사정에 당장이라도 공부를 접겠다고 했지만 하나뿐인 자식에게 그런 희생을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해온 게 아까워서라도 공부는 마치게 해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시동생에게 저희 아들 학비만이라도 부탁해보려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부탁은 당연히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시동생이 어렸을 적 저희가 먹여 키웠고 비싼 과외까지 시키면서 공부시켜서 의대를 보내 학비까지 다 대어주었으니 시동생도 그 고마움을 기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도움을 줬고 그 덕분에 의사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 은혜를 갚을 때가 아닌가 싶었죠. 그래서 어려운 마음으로 시동생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시동생의 반응은 제 예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조카의 학비를 도와달라는 저의 부탁에 시동생은 코웃음을 치며
저를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철연아, 우리 현중이 아직 학기가 남았는데 혹시 생활비랑 학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나야 어디로 가든 먹고 살 수 있겠지만 우리 현중이는 아직 어리고 공부 중이잖아. 그래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너도 자식 키우느라 고생인 거 알지만 하나뿐인 조카이고 형 생각해서라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아, 진짜.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나한테 돈 맡겨놨어요? 형수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니에요? 나는 현중이 걔 아주 들어온 줄 알았더니 유학이요? 유학은 돈 있는 집 애들이나 하는 거지. 그동안이야 형이 잘 벌었으니까 가능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형도 없고 형수는 돈도 없잖아요. 그럼 돈이 없으면 유학을 포기시켜야지. 그걸 왜 나한테 달라고 그래요? 형수 말대로 나 자식 있어요. 걔들 키우는데 드는 돈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책임도 아닌 조카 유학비까지 대라는 거예요? 진짜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 뭐라고 염치? 내가 지금 그냥 부탁하는 것도 아니잖니. 우리 현중이 공부도 잘하고 능력 있는 거 알잖아. 이대로 조금만 더 하면 공부 끝내고 금방 취업도 할 거야. 그럼 그때 가서 받은 만큼 갚아줄 거고 나도 마냥 빚지겠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될지 내가 뭘 믿고 그 큰 돈을 빌려줘요. 정 돈이 빌리고 싶으면 은행을 가시던가. 내가 무슨 ATM인 줄 아나? 나한테 뭐 돈 맡겨놨어요? 정말 너무하네. 내가 그냥 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니? 그리고 우리도 너 도와준 건 기억 못해.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내가 너를 몇 년을 걷어먹이고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나를 빚쟁이 취급을 해? 우리 남편이 너 학비 대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기억 못해서 그래? 나나 우리 남편이 너한테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챙겼는데 그 은혜를 알면 네가 이러면 안 되지. 네가 이만큼 먹고 사는 게 다 누구 덕분인데. 너 의사는 너 혼자 된 줄 아닌 거야? 세상에 네 형이 이 일을 알면 뭐라고 할까 모르겠다.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누가 들으면 진짜 나를 형수가 키운 줄 알겠네. 그래봐야 같이 밥 먹고 학비 대준 것뿐이지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의대 간 건 내가 머리가 좋아서 간 거고 형 도움 없었어도 고생 좀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그걸 무슨 자기들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어. 짜증나게 진짜. 그리고 형이 고생했지 형수가 있어요? 이제 형은 죽고 없는데 옛날 일 다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우리 추잡스럽게 이러지 맙시다. 우리 이제 그냥 남이잖아요. 형 살아 있었을 때나 우리가 가족이지. 형도 없는 마당에 우리가 무슨 사이라도 되나? 벌써부터 자식 유학비 보태달라고 이러는데 나를 뭐 얼마나 뜯어먹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는 그냥 각자 살 길 갑시다. 내 말 알겠어요? 예전 일을 꺼내며 도움을 달라는 제게 시동생은 자기는 받은 은혜가 없다는 말을 하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자기가 의사가 되고 돈 잘 버는 것도 다 자기가 잘난 덕분이라며 저와 남편의 노고를 부정하려 하더라고요. 없는 살림에도 어떻게든 시동생 대학 보내겠다며 노력했던 저희를 짓밟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저는 믿었던 시동생에게 어마어마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시동생도 시동생이지만 옆에서 저를 보고 코웃음을 치는 동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저를 잡상인이라도 되는 양 자기들 집에서 쫓아내버리더라고요. 들으셨죠, 형님? 저희는 못 도와드려요. 아니, 도움을 구하려고 해도 정도껏 하셔야죠. 100, 200만 원도 아니고 무슨 수천만 원을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그러게 아주버님은 뭐하러 사람을 믿어가지고 그런 일을 겪으셨다고 해요. 그러고 먼저 떠나시니 엄한 사람만 고생이지. 남의 등에 빨대 꼽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이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 아세요? 의사라고 마냥 편한 줄 알죠. 의사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버는 돈을 우리가 왜 형님 아들한테 쓰겠어요?
저희 애들 영어 유치원 보내는 것도 부담일 텐데 아무튼 저희는 도와드릴 생각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아셨어요? 아휴, 사람이 지 분수를 알아야지. 제 뒤로 혼잣말 하듯이 분수를 모른다며 비웃는 동서의 말에 저는 크나큰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니, 그날의 일은 그냥 상처 정도가 아니었죠. 고생하며 뒷바라지했던 시동생에게 외면당하고 동서에게 비웃음을 당하며 저는 가족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완전히 배신을 당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가족이 그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족이라 생각했던 제가 한심스러울 지경이었죠. 그리고 이런 인간들인 줄도 모르고 자기 동생을 위해 희생하고 혼자 고생만 하다가 떠난 남편이 불쌍하고 억울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시동생과 동서에게 욕을 먹으며 그 집에서 내쫓겨난 저는 당시 제가 머물고 있던 달새방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남편 장례가 끝나자마자 없는 돈 다 털어서 아들은 다시 미국으로 보내놓고 저 혼자 싸구려 달새방을 얻었거든요. 제대로 된 집도 없이 길바닥에 나앉은 바람에 아들에게는 차마 그 꼴을 보여줄 수 없어서 따뜻한 밥 한 끼 차려 먹여 보내지 못한 게 가슴 아팠죠. 하지만 아들에게는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 너 하나 뒷바라지 해줄 여력은 있다고 하며 억지로 돌려보내고 시동생에게 찾아갔던 건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렇게 쫓겨나듯 집으로 돌아온 저는 허망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떠나면서 주인이 없어진 휴대폰에 들어있던 남편의 흔적이라도 느끼고 싶었거든요. 아직 한창 나이라고 열심히 일해야 할 때라며 어디 좋은데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바쁘게만 지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저기 다니며 사진이나 많이 찍을 걸 후회가 들더라고요. 그렇게 휴대폰 사진 속 그리운 남편의 모습에 눈물을 훔치던 중 저는 남편의 휴대폰으로 날아온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절민아, 다 해결되었다. 고마웠다. 제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문자를 보낸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의 친구였어요. 사람이 좋아 친구가 많던 남편에게는 자주 보지 않아도 늘 반가운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문자를 보낸 그 사람이 바로 그 친구였죠. 머리가 좋아서 저희 남편과 달리 대학 공부까지 마치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아예 자리를 잡았다고 들었는데 늘 바쁜 친구라서 종종 연락만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사람은 아직 저희 남편이 떠난 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부고 문자를 다 돌렸다 생각했는데 미국까지는 소식이 닿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분에게 직접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남편에게 기쁘게 전하고 싶었던 소식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들어줄 사람은 이제 없다고 말이죠. 그렇게 남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던 저는 남편의 부고 소식을 전했고 제 말에 그 친구는 오열을 하며 무척이나 슬퍼했습니다. 한 핏줄이었던 남편의 친동생보다도 슬퍼하는 모습에 괜히 고맙고 저까지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을 그리워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제게 더 고마운 일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제가 좀 더 일찍 연락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더 빨리 성공하지 못한 게 너무 후회스럽네요. 사실 제가 철민이한테 갚을 빚이 있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는 건 아시죠? 예, 미국에서 공부를 오랫동안 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제가 집은 어려웠는데 꿈이 커서 무리를 했거든요. 그때도 기껏 유학 와서는 생활비 없어서 빵 한 쪼가리로 겨우겨우 연명하는데 그때 한창 돈 벌고 일하던 철민이가 저한테 용돈을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철민이는 저한테 참 고마운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러다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에 투자처가 필요했는데 그걸 알고 철민이가 저한테 투자를 해줬어요. 동양인의 비전은 없다 싶은지
아무도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철민이가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거금 5억을 건네더라고요. 너무 큰 돈이라 못 받겠다고 하는데도 꼭 받으라고. 그래서 덕분에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죠. 그때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제가 대신 성공하면 갚을 거라고 주식 지분 20%를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저번 주에 저희 회사가 드디어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0% 주식에 대한 수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주려고 그런 건데. 그 사이에 철민이가 떠나가 버렸더니 철민이에게 미안하고 고마워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러셨군요. 하긴 저희 남편이 곽철 씨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했어요. 좋은 친구이고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고요. 아마 그래서 남편이 이 소식을 안다면 분명 기뻐할 거예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저는 친구 소식도 모르고 아무튼 철민이가 그렇게 떠나버렸으니 결국 이 주식의 소유는 재수 씨가 되겠네요. 그럼 제가 재수 씨가 잘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통해서 처리해서 보낼 테니까 걱정 말고 계세요. 아마 지금 모르면 몰라도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실 것 같은데 이걸로 다시 여유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의 친구는 제게 남편 몫이었던 20%의 주식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얼떨떨하고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몰랐죠. 남편이 오래전 베풀었던 선행이 결국 제게 돌아온 것을 보고 저는 남편이 허투루 살지는 않았구나 싶어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나를 돕는구나 싶어 다행이라 여겼죠. 그렇게 얼마 뒤 저는 수백억의 돈을 입금받게 되었고 상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금액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식이라고 하기에 수억 정도 되나 했더니 미국은 정말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수백억 부자가 되었고 덕분에 저희 아들의 유학 생활이며 저희 생활은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먼저 떠난 남편이 안타까웠지만 그런 남편을 위해서라도 제가 아들과 함께 잘 지내야 된다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수백억이 생긴 저는 그냥 돈만 은행에 박아놓고 안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늘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던 남편을 본받아서 저도 뭔가 해보기로 했죠. 그래서 남편이 사업하는 걸 옆에서 지켜본 덕에 저도 나름 재주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제 사업을 시작한 저는 다행히 성공을 거두며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미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저는 제 나름대로 사업을 잘 꾸려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게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남편 떠나고 몇 년간 연락도 없이 살았던 제 시동생 내외였죠. 남편이 죽고 나서 가장 힘든 시기에 매정하게도 도움을 거절당하며 그 후로는 없는 사람 치고 살았던 시동생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러고 저는 당연히 그 인간들을 죽은 셈 치고 살았는데 그쪽에서도 연락 한 번이 없었는데 몇 년 만에 왜 나를 찾아왔나 의아했습니다. 심지어 제게 연락도 없이 어떻게 알고 제가 사는 곳까지 찾아왔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것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아들에게 제 소식을 물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시동생과 동서에게 갖은 수모를 당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치가 떨려서 연을 끊으면서도 그 일을 아들에게는 알리지 않았거든요. 제 자식한테까지 비참한 마음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시동생 내외와 대면대면하게 되었다는 말만 하고 얼버무렸고 서로 사는 게 바빠서 어쩔 수 없는 거라며 삼촌과 만날 수 없다고 설명했거든요. 원래도 멀리서 유학하며 바쁜 아들이었고 시동생이 제 아들과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기에 별 문제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것들이 그런 일이 있어 놓고도 이제 와서 제 아들에게 웃으며 제 소식을 물었나 봅니다. 영수님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뭐? 오랜만? 잘 지냈느냐고? 니들이 나한테 지금 그런 걸 물어볼 상황이야? 언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람을 개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뭐가 필요해서 나를 찾아왔어?
아이, 형님. 오랜만에 뵙는데 왜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형님은 저희 안 보고 싶으셨어요? 내가 니들이 보고 싶었으면 그게 미친 거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니들 보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 아니, 대체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어떻게 알았긴요? 현중이한테 물어봤죠. 형수님은 번호도 바뀌셨는지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현중이는 옛날 번호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기특한 녀석. 오랜만에 연락했는데도 삼촌 걱정 먼저 하고 잘 지내셨냐 그러는데 애가 아주 잘 자란 것 같습니다, 형수님. 감히 내 아들 이름 입에 올리지도 마. 니들이 뭐라고 내 아들을 들먹거려? 그리고 삼촌은 무슨 삼촌이고 형수는 무슨 형수야. 우리가 이제 와서 그런 호칭으로 불릴 사이인가? 형수님, 아직도 그때 일로 섭섭해서 그러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때는 저희도 여력이 없어서 형수님을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도 지금 지내시는 거 보니까 형수님도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잘 지내고 계셨으면 됐지 뭘 그렇게까지 역정을 내세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지난 일인데 이제 좀 웃으면서 대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요, 형님. 벌써 몇 년 전 일인데 아직도 그때 일 가지고 꽁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휴, 우리는 그때 일 기억도 잘 나지도 않는데 형님은 참 기억력도 좋으시다. 저희가 뭘 어쨌다고 이렇게까지 나무라세요. 아무튼 그때 일은 저희들이 다 죄송하고요. 이제는 저희도 형님이랑 잘 지내고 싶으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형님도 이 땅에 친척이라고는 저희밖에 없으신데 가족끼리 잘 지내면 좋잖아요. 그리고 현중이한테는 우리가 작은 아빠, 작은 엄마인데. 이것들이 몇 년 사이에 까마귀 고기라도 먹었나? 나보다 한참 젊은 것들이 어떻게 나보다 기억력이 안 좋다고 그러니? 하긴 원래 맞은 놈이 기억하는 거지. 때린 놈은 기억도 못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니들이 나한테 한 짓도 기억 못하고 이렇게 철판을 깔고 찾아왔구나. 이제 와서 알랑방귀 끼는 걸 보면 그냥 온 것 같지는 않고 나한테 부탁할 일이라도 있나 보지? 우리 형님 눈치도 참 빠르시네요. 사실 저희 부탁이 있어서 찾아온 거예요. 저희도 형님한테 이렇게까지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사정이 너무 급해서요. 그러니까 제발 옛날 일은 잊으시고 저희 좀 도와주세요, 형님. 몇 년 만에 내 소식을 수소문해 찾아온 시동생과 동서가 옛날 일이 미안하다며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는 걸 보며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옛날 일이 정말 기억이 안 나서 저러는지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지 몰라도 자꾸만 과거는 잊고 새로 시작하자며 제 앞에서 친근한 척 알랑방귀를 끼더라고요. 그 잘나고 뻔뻔하던 시동생과 동서가 말이에요. 동서가 제 앞에서 살살거리는 걸 한 번도 본 적 없었는데 그런 걸 보니 그냥 내 사정이 달라진 걸 알고 콩고물이나 뜯어먹으려 찾아온 것 같지는 않고 아무래도 큰 부탁할 일이 있다 싶었습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동서가 자기들을 도와달라 애원하더라고요. 도와달라니 내가 뭘 도와줘? 동서가 나한테 부탁 같은 걸 한 적이 있나? 나보다 잘난 동서가 나한테 부탁할 일이 뭐가 있다고? 형수님, 그러지 말고 저희 좀 도와주세요. 지금 저희가 정말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저 감옥 들어가고 저희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감옥? 무슨 짓을 했길래 감옥 이야기가 나와? 아니, 그리고 감옥 갈 일을 저질렀으면 죗값을 치를 생각을 해야지. 내가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닌데 나보고 뭘 도와달라는 거야? 저희 남편은 아무 잘못 없어요. 그냥 재수없이 잘못 걸려서 그렇지. 원래 의사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 고치는 일이 어디 뭐 쉬워요? 그러다 보면 사고도 있고 실수도 있고 별별 일이 다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거 실수 좀 했다고 사람을 고발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 정말 죽겠어요. 그래도 비싼 변호사 구하면 빠져나올 구멍이라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형님이 변호사 비용 좀 대주셨으면 해서요. 뭐? 아니, 변호사는 알아서 구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라고 나한테 찾아와서 이러는 거래? 내가 뭐 아는 변호사라도 있는 줄 알아? 그러지 마시고 좀 도와주세요. 저희도 다 들었어요. 형님 비싼 리조트로 골프 치러 다니시고 옛날보다 씀씀이가 더 커지셨다고요. 사업하신다 그러시더니 사업이 대박나신 거예요? 아무튼 정말 잘 됐어요, 형님. 아주버님 갑자기 그렇게 되시고 저희도 걱정 많이 했는데 형님이 이렇게 잘 되신 거 보니까 너무 기뻐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도 형님 여력 되시는 거 알고 찾아온 거예요. 저희 힘으로 하고 싶지만 그럴 상황이 안 되어서요. 아니, 지금 다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다짜고짜 찾아와서 옛날 일 다 잊고 도와달라 어쩌라 뻔뻔한 소리 해대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나보고 변호사 비용을 대신해 달라고? 무슨 일을 저질러서 이러는지 말도 안 하면서 나한테 막무가내로 이러는 게 맞아?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래? 의사들은 웬만해서는 법도 안 무서워한다고 그러던데 이 정도면 뭐 환자라도 죽은 거야 뭐야? 그냥 던진 제 말에 동서와 시동생의 표정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어요.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변호사를 구해야 한다고 하기에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정말로 사람이 죽었던 모양입니다. 수술을 하다가 의료사고가 났는데 이게 웬만한 실수가 아니라 완전히 의사의 책임으로 밝혀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동생은 소송을 당했고 곧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을 구하러 다니는데 아무도 맡아줄 생각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봐도 심각해서 그러는지 이길 가능성이 너무 낮다는 것이었죠. 다들 못 맡아준다고 그러는데 딱 한 군데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 전에도 해봤다면서 자신 있다는데 근데 그 변호사 비용이 착수금만 억인 거예요. 심지어 형 받고는 그 몇 배를 더 달라고 하고요. 아니, 아무리 변호사가 대단하다 그래도 어떻게 억을 불러요? 그래도 거기서는 최대한 형 줄여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 상황에는 답이 그곳밖에 없어서요. 근데 지금 사고 터지고 병원 문도 닫고 돈 한 푼 없는데 어떻게 그런 비싼 변호사를 쓰겠어요. 그래서 형님이 저희를 좀 도와주셨으면 해서 찾아왔어요. 그걸 왜 나한테 부탁을 해? 니들 나한테 돈 맡겨놨니? 오히려 받으려면 내가 너희들에게 받을 게 있을 것 같은데. 형수, 자꾸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저 좀 도와주세요. 저희도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진짜 이러다가 저 감옥 가고 저 사람 혼자 자식 키우고 그러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요, 형님. 저희가 부탁할 곳이 형님 말고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안타깝게 생각해서 좀 도와주세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왜 니들 사정을 봐주느냐고. 진짜 기가 막힌다. 한두 푼 빌려달라는 부탁도 들어줄 생각 없는데 뭐 수억 원의 변호사 비용을 대달라고? 니들은 염치라는 게 정말로 없니? 누가 들으면 내가 니들한테 어마어마한 빚이라도 진 줄 알겠어. 내가 좀 도와달라 그랬을 때는 각자 살 길 가자고 쫓아내더니 니들이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소리를 해? 진짜 보통은 아닌 줄 알았지만 상상 이상이구나. 염치이고 개념이고 말아먹었어 아주. 이런 것도 부부끼리 닮은 건지 둘이 똑같네 아주. 이런 부탁하려거든 나 말고 동서 친정에다 가지 그랬어. 동서 친정 잘 살다나? 부산에서 몇 손가락에 드는 부자라고 자랑을 하더니 왜? 남편이 사람 죽인 일 가지고는 친정 도움 못 받겠어? 내가 보기에는 도와주실 것 같은데. 동서 부모님도 의사사위 좋아하시잖아. 의사사위 잘못이라면 뭐든 도와주겠다고 난리 아니야? 저도 당연히 그러고 싶죠. 나는 뭐 좋아서 형님한테 찾아온 줄 알아요? 근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남의 사정은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고개 숙이며 사정하는 시동생의 동서까지 제 치맛자락 붙잡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잘난 친정 두고 왜 나한테 이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에 도와달라 하라 그랬더니 그 말에 동서가 갑자기 흥분을 하더니 막 소리를 지르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자기 친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서가 억울한지 눈물 콧물을 쏟으며 자기 친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동서의 친정이 어떻게 쫄딱 망했는지 들을 수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완전 나쁜 놈들한테 당하셔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살던 분들이신데 세상에 그 많던 돈을 다 날리셨잖아요. 분명히 좋은 투자처라고 홍보까지 하고 막 배당금 나눠주고 인센티브라고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크루즈 타고 파티도 하고 진짜 잘 나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 사기였던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 아빠 전 재산 다 털어놓고 내 비상금까지 부었는데 그걸 다 날려먹었지 뭐예요? 근데 더 억울한 건 뭔 줄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도 당한 건데 우리도 피해자인데 우리가 가해자가 되어버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돈까지 갚아줘야 했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지 형님이 알기나 아세요? 알고 보니 부산에서 잘 나가던 사돈댁이 사기 사건에 휘말리며 큰일을 치렀답니다. 무슨 다단계 같은 투자 회사에다가 잘못 투자를 해서 큰 돈을 잃고 거기다 자기 주변 지인들까지 투자하라고 끌어들인 바람에 가해자로 몰려서 그 피해를 구제하느라 전 재산을 다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마터면 자기 아빠가 감옥에 갈 뻔했다며 억울하다고 엉엉 우는데 자기 아빠가 사기로 잠깐 구속되었을 때 엄청 고생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남편은 감옥에 못 보낸다며 저보고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들이 다 저랑 무슨 상관이겠어요? 아빠도 잠깐 며칠 감옥에 다녀오신 걸로 돌아가실 뻔했다는데 이 사람 감옥 들어가면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이 사람 불편하게 못 지내는 거. 거기다 남편 감옥 보내놓고 저는 편히 지내겠어요? 당장 저희 애들 학비는 또 어떻게 하고요? 친정은 쫄딱 망하고 남편은 감옥 가게 생겼는데 제가 염치이고 뭐고 생각이 나겠어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지만 진짜 형님밖에 도움 구할 곳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형님이 좀 도와주세요. 아이고 참 기막혀라. 그래 무슨 사정인지는 잘 들었어. 뭐 남이었으면 안타깝다는 말이라도 해줬을 텐데. 동서랑 서방님한테는 그런 소리 해줄 마음이 안 드네. 나보고 뭘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야? 동서는 내가 정말로 도와줄 마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 동서 생각보다 순진하네. 형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돌아가신 시부모님 생각을 하시더라도 저희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는 자식 같은 시동생이라 그러더니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시려고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먼저 가족관계를 끊자고 했던 건 니들 아니었니? 생각해보면 그것도 내 탓인 것 같다. 내가 어린 시동생한테 너무 잘해줬던 것 같아. 부모 잃은 애 안쓰럽다고 너무 오냐오냐 키웠던 게 잘못이었던 거지. 그랬으니 은혜도 모르고 감히 형수를 배신하지. 그러고 보니 동서는 전에 나한테 했던 말들이 정말 기억이 안 나나 봐. 우리 남편 사업 망하고서 그렇게 떠나고 우리 아들 학업이라도 마칠 수 있게 조금 도와달라 그랬을 때 그때 동서가 우리 남편더러 뭐라고 그랬어? 그러길래 왜 사람을 믿었냐고. 사람 쉽게 믿는 거 아니라며. 근데 동서 부모님은 왜 그렇게 남을 쉽게 믿었대? 다단계였으면 사기인 거 대번에 알 텐데 하여간 사람이 욕심도 정도껏 부려야지. 욕심 부리다가 전 재산 다 잃었으면 이제라도 반성하며 살아야지. 어디 남한테 구걸을 하겠다고 그래.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말 몇 마디로 수억이 그냥 떡하니 나올 줄 알았어? 그건 진짜 도둑놈 심보인 거지. 안 그래? 형수, 정말 끝까지 이럴 거예요? 형수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우리 부모님이나 형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글쎄, 뭐라고 생각하실까? 서운하실지는 몰라도 혼은 안 내실 것 같은데 내가 니들한테 못해줬으면 몰라도 나는 할 만큼 했지 않니? 하루아침에 부모 잃은 시동생 걷어먹이고 의대 가고 싶다고 해서 과외비 대주고 학비 다 대주고 그렇게 내 자식보다 귀하게 키워줬으면 나는 충분히 할 만큼 한 거지. 근데 그렇게 했다고 나한테 무슨 보람이 있었나? 그렇다고 은혜를 갚기를 바랐던 건 아니지만 힘들다고 할 때 도움 거절당하고 내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데
그렇게 거하게 뒤통수 얻어맞고 났더니 깨닫는 게 생기더라고. 아무리 가족이라 그래도, 시동생이라 그래도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들은 상종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니들 상종 안 하려고. 내가 바보 천지도 아니고 2번이나 속겠어? 형수님,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그때는 제가 실수했어요. 우리 형 생각해서라도 나 좀 도와주세요. 형수님이 나 안 도와주시면 저 정말 감옥 갈지도 몰라요. 감옥 갈 짓을 했으면 감옥을 가야지. 사람 죽여놓고 비싼 변호사 써서 죄값 피해가려는 그 생각부터가 글러먹은 거야. 내가 봤을 때 니들은 인성이 아주 글러먹었어. 공부 좀 잘해서 의사 되고 돈 좀 잘 벌면 뭐하니? 속이 아주 쓰레기들인데. 내가 수천억이 있어도 니들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정신 차리고 가서 죄값 제대로 치를 생각이나 해.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배응망덕한 니들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구걸하려면 밖에 나가서 하던가. 다시는 나 찾아올 생각하지 마. 썩 꺼지란 말이야. 알겠니? 제게 끝까지 매달리는 파렴치한 시동생과 동서에게 저는 독한 말을 내뱉으며 제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도와줄 생각도 없었지만 그래도 무슨 말을 하려나 말이나 들여보려 그랬는데 괜히 아까운 제 시간만 버린 셈이 되었네요. 그것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달라진 게 전혀 없었어요. 말로는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 속은 여전히 자기들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나 그 가족들 걱정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기 남편이 감옥 들어가고 혼자 자식 키워야 할 생각만 하고 있는 시동생과 동서가 너무 끔찍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도와줄 생각이 없다며 2사람과의 연을 아주 끊어버렸죠. 시동생 말대로 이런 저의 매정한 모습을 보고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그들을 제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인연은 제가 시동생에게 절절 매며 도움을 구하던 순간 시동생과 동서가 나를 잡상인 취급하며 쫓아내던 그날 이미 끝이 났으니까요. 제가 뭐라고 남보다 못한 인간들을 도와줄 생각도 없었고 그리고 자기 죄값 치르지 않고 도망치려는 것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이니까요. 그렇게 제가 시동생과 동서를 내보내고 얼마 뒤 저는 결국 시동생이 유죄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런 의료사고가 처음도 아니었는지 재판부에서도 심각하게 봤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시동생은 감옥에 가게 되었고 동서는 쫄딱 망한 남편과 친정 도움을 받지도 못한 채 혼자 아이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평생 일 한번 해본 적 없는 동서가 남편 옥바라지하며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궁금은 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 뒤 저는 오랜만에 동서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우연히 쇼핑을 하러 백화점을 갔다가 동서가 거기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도 자식들 키우며 먹고 살려고 하니 일을 해야겠는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하지만 청소복 차림으로 저를 마주친 저를 볼 낯이 없는지 눈물을 훔치며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도 못 나눴네요. 그러고 보니 원래 그 백화점은 동서가 자주 가던 곳이었는데 자기가 매년 수억씩 쓰던 백화점에서 청소 일을 하게 된 동서 심정이 어떨까 싶네요. 저는 원래도 악착같이 살던 사람이라 한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었는데 평생 고생 모르고 산 동서가 지금 시련을 잘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이제 와서 동서가 무슨 일을 하던 무슨 고생을 하던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요. 아무쪼록 그 집 식구들과 인연을 완전히 끊겼고 저는 저희 아들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아들은 제 바람대로 잘 자라주고 있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친 아들이 미국에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자리를 잡으며 걱정 없이 지내고 있죠. 얼마 전에는 결혼하고 싶다며 여자친구까지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곧 제게 새 식구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늘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